안녕하세요. 올로반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슈퍼볼만 남았습니다. 슈퍼볼 59에 대한 이제 프리뷰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캔자스시티 칩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맞붙게 됐습니다. 사실 올 시즌 시작 전에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대진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던 매치업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 시즌이 치러지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이 매치업으로 구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라이언스가 좀 강력한 후보기도 했었고, AFC에서 칩스가 예년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뭐 칩스와 이글스의 슈퍼볼 매치업이 2년 만에 다시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익숙한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그때와 또 같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감동과 스토리를 남기고 이번 슈퍼볼 59가 끝날지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간 기준으로 2월 10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번 슈퍼볼 59가 되겠고, 올해는 이제 팍스가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의 일진인 케빈 버카트, 톰 브레이디, 에린 앤드류스, 톰 리날디 크루가 이제 중계를 하게 되는데, 톰 브레이디가 사실 뭐 역대 쿼터백 중에 가장 슈퍼볼이랑 인연이 많았던 쿼터백이죠. 통산 10번의 슈퍼볼 진출, 7번의 우승, 그리고 5번의 슈퍼볼 MVP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게 또 나올까 싶은 그런 기록을 세운 톰 브레이디인데, 또 해설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슈퍼볼을 중계를 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쿼터백으로 굳이 국한할 필요가 없죠. 모든 풋볼 선수 중에 가장 슈퍼볼과 인연이 깊은 선수이고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개인이다. 아, 그렇죠. NFL의 32개 프랜차이즈 중에 최다 우승팀이 이제 6회를 기록했던 뭐 뉴잉글랜드라던가 뭐 피츠버그라던가 이런 팀들이 있는데 톰 브래디는 이제 뉴잉글랜드와 템파베이를 합쳐서 총 7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뭐 정말 엄청난 뭐 기록을 남긴 선수고 이 톰 브래디가 이제 해설자로 나선다는 게 또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 재밌는 게, 탐 브레이디가 첫 번째 슈퍼볼을 우승했던 게 바로 이곳이거든요. 네, 뉴올리언스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첫 우승을 했었는데, 해설자로서도 이제 첫 슈퍼볼 중계를 여기서 하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브레이디 룰이라는 게 있죠. 톰 브레이디가 레이더스의 이제 마이너 오너가 되면서 그 회의라던가 훈련 참관 이런 게 불가능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슈퍼볼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조금 완화가 됐다 그래요. 그 이제 구단들이랑 좀 얘기가 됐고, 여전히 이제 훈련 참관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뭐 다른 부분에 조금 이제 접근이 제한이 풀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끝나고 나서 브레이디의 해설에 관련해서 다시 좀 회의를 할 거라 그래요. 이게 제한이 완화가 될지 혹은 제한이 강화가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강화가 된다 그러면 어쩌면 이 경기가 브레이디의 마지막 방송 중계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OTT 다즌을 통해서 뭐 결제하신 분들은 또 보실 수가 있으실 테고 음, 그다음에 이제 쿠팡 플레이라던가 뭐 TV에서는 또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이번 슈퍼볼 59를 보실 수 있으니까 음, 각자 편하신 방법 또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번 슈퍼볼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셋 다 켜놓고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는 일까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뭐 각자 취향에 맞게 좀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슈퍼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홈구장인 세이저스 슈퍼돔에서 치르게 됩니다. 약 7만 3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경기장이죠. 사실 이제 어, 그 슈퍼볼이 치러지는 주간이 이제 2월 둘째 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덜 추운 환경으로 한 주 늦춰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1, 2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슈퍼볼이 대부분 이제 남부 지역 아니면 이제 돔구장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남쪽이기도 하고 동구장이기도 합니다. 음. 역대 가장 많은 슈퍼볼이 열렸던 곳이 어딜까? 뭐 이런 이제 장소적인 통계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11번의 슈퍼볼이 열렸던 이제 마이애미였어요. 뭐,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따뜻한 지역이죠. 근데
뉴올리언스도 이번 슈퍼볼 59 개최를 통해서 마이애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11번째 슈퍼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저 슈퍼돔 같은 경우에는 단일 구장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인 8번째 슈퍼볼을 개최를 하게 된다. 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네. 이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낙 또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2월 평균 기온이 한 20도 정도가 되거든요. 뉴올리언스가. 물론 이제 이 기후 자체도 굉장히 좀 따뜻하지만 1975년에 이 슈퍼돔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 구장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오래된 구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경기들이 개최가 됐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모든 경기장을 통틀어서도 그 휴스턴에 있는 애스트로돔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애스트로돔 이후에 두 번째로 세워진 돔구장이었음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제 가장 오래된 경기장이다. 가장 오래된 돔구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NFL 팀들이 쓰고 있는 홈구장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관중 수용 규모도 꽤 큰 편이에요. 네, 전체 음, 7위를 기록하고 있고 돔구장 중에서는 이 댈러스의 AT&T 스타디움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하는 크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메가 이벤트인 슈퍼볼을 치르기에 이제 뭐 손색이 없다. 네, 그리고 일부 팬들께서는 이제, 너무 구식구장이 아닐까? 뭐 시설 좀 낙후된 것이 아닐까?에 대한 좀 염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4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또 리뉴얼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의 어떤 현대화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예, 구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제 슈퍼볼이 뭐 각 슈퍼볼마다 각자의 서사라던가 어떤 그 명장면들이 남고 또 히스토리가 남는데 유독 이제 뉴올리언스 슈퍼돔에서 열렸던 슈퍼볼 중에 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런 슈퍼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열렸던 것이 2013년에 슈퍼볼 47이었는데, 음, 이때가 이제 역대 최초의 형제 감독들의 대결이었던 이제 하바볼, 음, 볼티모어와 샌프란시스코의 대결이 있었고, 또 앞서 이제 브래디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2002년에 열렸던 슈퍼볼 36은 이 톰 브래디, 빌 벨리책 콤비가 이제 첫 번째 우승 반지를 끼면서 이후에 뉴잉글랜드 왕조의 서막을 열었던 순간으로 이제 후대에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역대 가장 강력한 수비로 평가받는 이 1985년의 베어스가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었던 것도 예, 바로 이 슈퍼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슈퍼볼에 나서는 양 팀 모두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한 차례 또 슈퍼볼을 치렀던 적이 있었는데 칩스는 이제 첫 번째 우승이었던 슈퍼볼 4에서 이때는 이제 그 슈퍼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세인츠의 전 홈구장이었던 그 툴레인 스타디움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 이글스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상 첫 그 슈퍼볼 도전이었던 슈퍼볼 15를 슈퍼돔에서 경기를 치렀었는데 당시 이제 레이더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죠. 음. 그래서 이제 칩스는 첫 우승의 추억이 있는 도시로 좀 돌아와서 역대 최초의 이제 슈퍼볼 3연패에 도전을 할 예정이고, 이글스는 이제 슈퍼볼 15의 아쉬움을 씻고 예, 프랜차이즈 사상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예, 그런 뭐 슈퍼볼 59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광고 얘기로 조금 이제 넘어가 보면 뭐 가장 단가가 비싼 그 1초죠. 정확하게는 이제 30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풋볼에 관심이 없으시고 뭐 슈퍼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도 이 광고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일찌감치 이 슈퍼볼 광고 스팟이 전량 매진이 됐는데 이게 30초 기준 최소 700만 그리고 이제 많게는 800만 달러의 거래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화로는 한 100억에서 116억 사이 정도가 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좀 높아진 이제 원화 환율의 영향도 좀 있겠지만, 음, 네. 과거에 저희가 이제 1초당 2억 시대라는 이야기를 종종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3억 시대로 넘어온 지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이 슈퍼볼 광고비가 더 비싸질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점이고, 아쉽게도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슈퍼볼 광고에 참여하지는 않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음, 사실 최근까지도 이제 한국 기업들 중에서 가장 슈퍼볼 광고를 꾸준히 해왔던 기업이 이 기아 자동차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신제품 출시 시점과 이 슈퍼볼이 열리는 시기가 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고를 좀 하지 않았고, 뭐 그런 이제 분석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완성차 그 기업들이 전기차 사업에서 조금 이제 부진한 실적들을 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큰 돈을 소비하는데 좀 주저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는 그 지프만 이번 슈퍼볼 광고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뭐 없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이제 그 올해 슈퍼볼에는 또 이제 늘 그랬듯이 이제 슈퍼스타들이 나와서 또 그 면면을 차지할 예정인데 뭐 빈 디젤이라든지 벤 애플렉, 드루 베리모, 올랜도 블룸 같은 이제 그 스크린 스타들을 포함해서 어 이 풋볼 스타들, 뭐 매닝 브라더스라든지 톰 브레이디, 줄리언 에들먼, 예, 은퇴한 이제 NFL의 레전드 선수들도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번 슈퍼볼에 나서는 칩스 선수단들도 또 광고 모델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앤디 리드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신발 브랜드 스케쳐스의 광고에 나설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손이 없이도 그냥 신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뭐 그런 신발 뭐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광고하는 모델 이제 된 것 같고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좀 익살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이 광고도 좀 놓치지 않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패트릭 마홈스나 이제 크리스 존스를 비롯한 이제 칩스의 주요 선수들과 또 이 마스코트 인형은 이 도리토스 광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스낵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죠. 이 도리토스 광고에 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즌을 통해서 이 현지 중계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이 슈퍼볼 광고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쉬는 시간이라고 어디 가지 마시고 이 광고들까지 또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30만 원이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죠.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 쇼 얘기로 좀 넘어가면 올해는 이제 켄드릭 라마가 하프타임 쇼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설명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럼에도 혹시나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의 래퍼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있죠. 뭐. 근데 현 시점에서 가장 잘하는, 가장 폼이 좋은 래퍼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이 켄드릭 라마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압도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를 이제 좀 증명했었던 게 작년 초에 있었던 그 드레이크랑 디스전이었죠. 여기서는 이게 드레이크를 그냥 그 땅에 파묻어 버리면서 자신이 원탑이라는 걸 좀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래미 어워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날라이커스로 5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현 시점에 자신이 최고의 래퍼라는 걸 또 한 번 증명을 하게 됐는데 그 5개 부문이 올해의 레코드상, 올해의 노래상, 베스트 랩 퍼포머 그리고 베스트 랩송 그다음에 베스트 뮤직비디오까지 이제 5개 부문을 수상을 했고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 이게 앨범이 아니잖아요. 날라이커스가 그냥 그 드레이크랑 디스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냥 이 음원이었는데 이 음원이 그래미를 수상을 하게 됐다는 거. 이게 디스곡 최초의 그래미 수상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 레코드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러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날라이커스가 배경음악으로 깔렸는데 그 가사 중에 A minor 하는 그 가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뭐 공연도 아니고 이제 그 쁘금으로 깔리는 걸 거기 있던 관중들이 떼창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노래였는지를 또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가낭 자체도 이제 올해 최다 수상이었거든요. 이게 힙합 장르를 떠나서 어 올해 가장 많이 그래미를 수상한 거가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 시점에 힙합 장르를 떠나서 켄드릭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뮤지션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역대 힙합 뮤지션 중에 가장 많이 그래미를 수상했던 뮤지션이 제이지랑 카니에랑 둘이거든요. 각각 이제 24개씩의 그래미를 수상을 했는데 이번에 켄드릭이 5개를 수상하면서 총 22개가 됐습니다. 이제 2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이제 이게 많다고 좋은 뮤지션이냐? 뭐 그거는
꼭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많으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분명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켄드릭이 사실 그 슈퍼볼 할프타임 쇼가 처음이 아닙니다. 닥터 드레가 헤드라이너였던 그 지난 슈퍼볼 56대 네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두 곡 불렀죠. 맨시티랑 어라이트 두 곡을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무대를 꾸릴지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작년 6월쯤이었나? 그때 이제 그 LA에서 그거를 했었거든요. 그 팝아웃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캔 앤 프렌즈라 그래가지고 이제 켄드릭 라마랑 뭐 그 주요 아티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무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날 라이크 어스만 마지막에 6번을 불렀어요. 앵콜로. 그때 이제 뭐그 그때 당시 이제 닥터 드레가 첫 곡에 이제 그 시작을 끊고 이제 무대로 내려가면서 6번의 연타가 시작이 됐는데 뭐 저는 그렇게 이제 6번 날라이커스 부르면서 그냥 하프타임을 끝내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 스페셜 게스트로 이제 시저가 나온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탑독 엔터테인먼트 있을 때 한솥밥을 먹었던 이력이 있는 아티스트인데 뭐 앨범 작업도 여러 번 같이 했었고 그때 이제 그 블랙팬서 영화의 엔딩 크레딧 때 나왔던 그 올더 스타즈라는 노래를 둘이 또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뭐 이 OST 앨범 자체가 또 켄드릭이 제작 총괄을 했었던 그런 앨범이기도 했었고 어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시저가 참여를 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맞겠죠. 아무튼 뭐 시저 앨범에 켄드릭 라마가 여러 번 피처링을 하기도 했었고 지난번 그 켄드릭 6집에 루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이제 시저랑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셋리스트에 그 노래가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켄드릭 라마가 어떤 셋리스트를 갖고 나올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이날 좀 이사를 해야 돼서 그 슈퍼볼을 라이브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하프타임은 웬만하면 좀 라이브로 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이제 미국의 팝 음악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저도 뭐 켄드릭 라마 이름은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 최근에 사실 그 하프타임 쇼에 등장했던 호스트들을 떠올려 보면 뭐 다들 대단한 이제 인물들이기는 했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전성기에서는 다소 좀 내려온,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나이대도 좀 있고, 예, 좀 과거의 영광에 조금 더 그 치우쳐져 있었던 뮤지션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뭐 어셔라던가, 뭐 리안나, 그다음에 뭐 스눕독, 닥터 드레, 뭐 그다음에 이제 샤키라라던가 제니퍼 로페즈, 그다음에 더 위켄드 이런 이제 뮤지션들이 2020년대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 역할을 해줬었는데. 다들 좀 연령대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 켄드릭 라마는 굉장히 지금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뮤지션으로서 이번 하프타임 쇼에 또 참여를 한다. 예,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볼의 넘버링이 50번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좀 전성기에서 내려간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레거시는 대단하지만 그폼 자체는 이제 전성기보다 조금 내려왔던 뮤지션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레이디 가가라던가 아니면 위켄드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켄드릭은 뭐 지금 너무 또 정점이기 때문에 켄드릭이 어떤 폼을 보여줄지 어떤 공연을 만들어낼지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일게이트 콘서트라고 경기를 하기 전에 시저 슈퍼돔 앞에서 또 공연이 준비가 돼 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포스트 말론이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켄드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는 포스트 말론 역시도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그런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힙합으로 시작을 해서 팝, 락, 그리고 작년에는 또 컨트리 뮤직 앨범을 냈으니까 그것도 그 컨트리 뮤직 쪽에서 떠오르는 신성들, 레전드들 다 모아가지고 또 컨트리 앨범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포스트 말론이 어떤 한 장르가 되지 않았나. 어, 말론이 그 자체로 장르다라고 좀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뭔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좀 쌓아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인 여성분이랑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서방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포스트 말론인데
뭐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 그래요. 딸이 이제 돌잡이에서 그 그림 그릴 때 쓰는 플라스틱 팔레트 같은 거를 잡아갖고 예술하면 돈 못 버는데? 라는 생각에 이제 물건을 다시 잡게 했다는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내한했을 때는 가 쓰고 또 공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또 한국에 대한 나름의 또 애정이 있는 뮤지션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그 트래비스 켈시의 여자친구인 테일러 스위프트랑 포트나이트라는 노래를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수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그 그래미 어워드에서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에 노미네이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또 뭐 음악적으로는 뭐 다방면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아티스트기도 하고 이게 그 미국 센트럴 타임 기준으로 오후 3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아침 6시인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그 틀어주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유튜브로 이거를 중계를 해준다고 하니까 뭐 포스트 말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기장 앞쪽의 분위기를 조금 더 이른 시간부터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슈퍼볼이 이제 이 NFL 풋볼 리그의 이제 결승전이기도 하지만 미국 전체 이제 축제 같은 날이잖아요. 네, 뭐 해외에 파병가 있는 미군들도 이제 그날은 다 쉬면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공연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경기까지 이렇게 쭉 아침부터, 한 낮까지 좀 달리시면 아주 재밌는 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 포스트 말론도 이번 그 슈퍼볼 광고에 또 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 안에서도 또 이 포스트 말론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셔널 앤썸은 존 바티스트라는 그런 이제 아티스트가 부를 예정이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블랙 내셔널 앤썸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레디시라는 가수가 부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둘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안되는데 둘 다 이제 그 루이지애나 출신의 뮤지션이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루이지애나주에서 펼쳐지는 그 슈퍼볼인 만큼 이 로컬 출신의 뮤지션들이 경기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고 일단 이제 그 레디씨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재즈하면서도 소울풀하고 파워풀한 보컬을 갖고 있는 가수인데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재임 시절에 백악관에서 굉장히 좀 많은 공연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랙 내셔널 앤썸을 부를 예정인데 이게 그 Lift Every Voice and Sing이라는 그 제목의 원래 뭐 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그걸 따가지고 이제 노래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작됐던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 때 굉장히 좀 많이 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만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디시가 이 노래를 부를 예정이라고 하고 내셔널 앤썸 같은 경우는 이제 존 바티스트라는 이제 뮤지션이 부를 예정인데 존 바티스트는 이제 줄리어드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 재즈로 이제 학사랑 석사를 모두 줄리어드에서 했고 그 여러 이제 레전드 가수들 뭐 스티비 원더라든지 프린스 이런 레전드급 뮤지션들과 함께 뭐 작업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뮤지션이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는 게 그 미국에 이제 그 레이트 나이트 쇼가 있잖아요. 뭐 지미 펠런이라던가 뭐 지미 키멜이라던가 뭐 이런 약간 그런 류의 이제 쇼 중에 하나가 CBS에서 하는 그 스티븐 콜베어의 더 레이트 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부터 22년까지 이 존 바티스트가 그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의 그 음악 감독이자 밴드 리더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 이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게 그 픽사에서 만든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음악들을 공동 제작을 해서 아카데미상 음악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가수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여러 음악적인 좀 재능이 넘치는 뭐 뮤지션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뉴올리언스 하면 이제 재즈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 재즈풍의 이 내셔널 앤썸들을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뭐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니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규리그 기준으로 이제 NFL이 전통적으로 이제 홈팀이 자신의 고유 컬러를 입고 원정팀이 이제 흰색 유니폼을 입잖아요. 근데 최근 20번의 슈퍼볼 중에 16번을 흰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게 약간 좀 징크스처럼 되고 있는데 이게 그 매번 이제 슈퍼볼이 그 홈팀이 바뀌잖아요. 한 번은 이제 AFC가 홈이었다가 한 번은 NFC가 홈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NFC 쪽이 홈입니다. 그러면서 이글스가 유니폼 색깔을 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징크스 때문에라도 흰색을 고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글스가 본인들의 고유 컬러인 미드나잇 그린을 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칩스는 뭐 자동적으로 이제 흰색 유니폼을 입고 이번 경기에 나설 예정인데, 이글스는 사실 자신들의 그 첫 우승이었던 2017 시즌 그 슈퍼볼 52에서 이 미드나잇 그린 유니폼을 입고 패치를 꺾었던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우리는 이런 징크스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뭐 생각으로 이 그린 유니폼을 좀 고르지 않았을까 싶고, 사실 그 2년 전에 있었던 칩스와 이글스의 이제 그 슈퍼볼 57 맞대결에서는 이때도 이제 같은 유니폼 그 배열을 입고 이제 칩스가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가 반복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양 팀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슈퍼볼 57에서 맞대결을 펼쳤었죠. 당시에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가 토탈 야드나 타임 오브 포제션에서는 밀렸습니다만 경기 종료 직전에 해리슨 버커의 결승 필드 골이 터지면서 38대 35로 이글스를 제치고 통산 세 번째 슈퍼볼 우승을 만들어낸 바가 있었는데 지금 뭐 양 팀의 선수단이 어느 정도 바뀌긴 했습니다만 핵심 선수들은 거의 다 팀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글스 입장에서는 지난번 슈퍼볼에서의 패배를 좀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사실 두 팀이 이번 2024 시즌에는 만나지 않았고, 그 음, 슈퍼볼 57 이후에 이제 2023 정규리그에서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글스가 이제 제일런 허츠의 4쿼터 역전 러싱 터치다운에 힘입어서 이제 승리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정규리그에서의 승리만으로 이 슈퍼볼 패배의 아픔이 다 씻겨나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음. 2년 만에 좀 빠르게 이제 복수의 기회가 온 만큼 이글스가 이 슈퍼볼 57의 좀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을 뭐 극복하기 위한 좀 대결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양 팀의 이제 부상자 명단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규리그 4주차에 시즌 아웃이 됐었던 그 라시 라이스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든 선수들이 이제 큰 부상 이슈 없이 이번 슈퍼볼에 나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베이와의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이 라인베커 네이코비딘을 좀 부상으로 잃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좀 장기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코너백 제임스 브래드버리도 이제 경기 출전은 좀 불가할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뭐 희소식이라고 하면 이 작년 11월에 이제 삼두근 부상을 당한 뒤에 이제 재활을 좀 매진을 해왔던 이 베테랑 디펜시브 엔드 브랜든 그레엄이 슈퍼볼에 이제 극적인 복귀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음. 뭐 타이밍이 맞게 일단 돌아와서 이글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주 큰 도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컨디션이 100%는 아닐 테니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어, 이 선수가 지금 그 라이트 태클인 레인 존슨 그리고 키커 제이크 엘리엇과 함께 이글스의 이제 2017 우승을 함께했던 몇 안 되는 그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뭐 전성기 기량만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승을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어, 딱 그 한 포인트라도 뭔가 크랙 플레이를 해줄 수만 있다면 이글스로서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겠죠. 팀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 브랜든 그레엄의 복귀는 굉장히 좀 큰 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슈퍼볼이 사실은 이제 멘탈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누가 더 준비가 잘 돼 있느냐 이런 거에서도 이제 승부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단의 좀 리더 역할?
예, 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브랜든 그레엄이 그냥 벤치에 있는 것과 또 어쨌든 로테이션 멤버로나마 경기에 이제 참여해서 같이 뛰는 거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그레엄의 존재가 이글스가 이제 좀 흔들릴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예, 어떻게 좀, 이런 이제 위기를 벗어나는, 예, 탈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양 팀의 이제 공격 수비를 조금 나눠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칩스의 공격과 이글스의 수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를 맞이하는 이제 빅 팬지오의 수비 전략은 주로 이제 투 하이 세이프티겠죠. 그것도 이제 아주 깊은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이제 빅 플레이를 억제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갖고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칩스의 공격진이 실수를 하기를 그럼 좀 기다리는 그러다가 그 기회를 잡아서 뭐 턴오버를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식의 어 조금 이제 덫을 쳐놨다가 잡아먹는 그런 수비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후아이 세이프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조금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최후방 세이프티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뒤쪽에 좀 무게 중심을 뒤로 빼면서 이제 뭐 약간 수비 공간은 약간 이제 벌어지더라도 네, 또 상대 리시버의 뭐 깊은 침투, 뭐 빅플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는 좀 용이한 어떤 수비 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글스는 그런 쪽에 이제 수비를 좀 준비를 할 텐데 다만 그게 이제 원래는 칩스 상대로 좀 잘 먹히는 전략이었다가 칩스가 이제 그런 그 수비 전략을 계속해서 상대를 하다 보니 갖고 나온 파이법이 이제 이 짧은 야드를 계속해서 전진을 하면서 플레이를 연장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브레이디의 전성기와 비슷한 그런 짤짤이 플레이들 이런 플레이들을 통해서 이제 전진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마홈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갖고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올 시즌에 그 10번 이상의 플레이가 있었던 드라이브가 리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45번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패트릭 마홈스도 도사가 됐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홈스가 이런 이제 짧은 패스를 위주로 하니까 우리가 수비를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음, 모든 팀들이 이제 뒤로 빼니까 칩스도 이제 이런 전략을 쓰는 거고 그나마 칩스의 공격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음, 이 비펜지오 이 베테랑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어떤 또 좋은 작전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단은 이 투아이 세이프티 전략을 통해서 상대의 많은 득점, 빅플레이를 억제하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미션으로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빅펜지오 이 코디네이터가 지난 시즌에는 마이애미에서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칩스를 상대로 좀 기습적으로 블리츠 비율을 많이 높였다가 중요한 순간에 좀 칩스에게 이제 크게 얻어맞으면서 이제 대패를 했었던 좀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기억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 이런 이제 중요한 무대에서 갑자기 뭐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다던가 패스 러셔들을 추가 투입한다든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뭐 음. 경기 극후반에 뭐 한두 번 정도의 시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전반의 테마를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그런 그 플레이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 칩스는 이제 뭐 정규 시즌에도 그랬듯이 런이랑 짧은 패스로 이글스의 좀 딥 커버리지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트래비스 켈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켈시가 또 순간적으로 또 모션을 가져가면서 상대 커버리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중간중간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이글스가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사실 트래비스 켈시가 이 빌스와의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는 리시빙 옵션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빌스전도 사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약간 고전을 했던 것도 있었고, 이글스도 지금 워낙 뭐 좋은 팀이고, 뭐 세이컨 마클리라는 이제 엄청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트래비스 켈시가 빌스와의 경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만 분명히 우승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노아 그레이랑 또 같이 투입이 됐을 때, 같이 스냅을 받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네이코비딘이 빠져 있잖아요. 그 공백이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워렌 벅스가 일단 그 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벅스가 지금 그 빈자리를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리그에서 가장 빠른 리시버인 그 제비어 워디가 올 시즌에 100 플러스 야드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근데 이 선수가 중간중간 그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데는 또 굉장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워디의 폭발적인 빅 플레이 메이킹을 이글스의 수비진이 막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글스 뭐 코너백진을 대표하는 선수라면 이제 베테랑 데리우스 슬레이의 존재를 뭐 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이 슬레이가 이번 플레이오프 세 경기에서는 글쎄요 뭐 상대 리시버들에게 좀 많은 야드를 허용하고 있어요. 200야드 지금 넘게 허용하면서 터치다운도 두 개나 허용을 했는데 이제 이 아주 젊은 스피드가 좋은 워디와 이제 매치업이 됐을 때, 예, 뭐 지난 플레이오프에 좀 부진을 만회하고 좀 끝까지 마킹을 잘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인테리어 쪽의 싸움이죠. 그 레프트 가드 조 튜니가 최근에 계속 레프트 태클로 출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이크 칼리엔도가 레프트 가드로 이제 출장을 하고 있는데 이글스는 사실 그 엣지 러셔들보다 제일런 카터 디펜시브 태클 선수가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테리어 쪽에서 제일런 카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뜬 뉴스에는 제일런 카터가 몸이 안 좋아서 미디어를 못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훈련에도 좀 제한적으로 참가를 했다라는 그런 걸 확인을 했었는데 카터가 슈퍼볼을 앞두고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이번 슈퍼볼의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인테리어 쪽에서 만약에 뭐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마홈스의 어떤 패싱을 할 수 있는 뭐 시간? 네, 마홈스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 카터의 좀 맹활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뭐 정말 지금 알려진 대로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이글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음. 사실 이제 뭐 또 그 앤드 리드 감독님이 그 플레이오프에서 갖고 나오는 옛날 어떤 작전들을 오마주한 그 트릭 플레이를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갖고 나오잖아요. 이번 슈퍼볼에는 어떤 또 트릭 플레이를 갖고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글스의 공격과 칩스의 수비를 비교를 해보면, 뭐 일단 세이컨 바클리의 이야기를 식상하지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바클리의 홈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뭐 칩스 입장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거부터가 일단은 이제 출발점일 것 같은데, 바클리의 이번 시즌 성적을 좀 종합을 해보면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이제 19경기를 뛰었는데 경기당 평균 128 러싱 야드에 한 개 이상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러닝백이 한 경기에서 128야드에 터치다운 한 개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잘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즌 내내 평균적으로 해냈다는 거는 사실은 좀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뭐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60야드 이상을 한꺼번에 전진하는 그러니까 소위 지금 홈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터치다운이 플레이오프에서 3번, 정규리그에서 4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무려 7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참 바클리가 뭐 누적 야드라던가 어떤 순간적인 폭발력,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면들에서 지금 완벽한 시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칩스가 바클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일단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올 시즌에 바클리가 20번 이상 뛰었을 때 100야드 미만 기록했던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 마지막 챔피언십에서 바클리 조금 아꼈고 그리고 2주를 쉬었으니까 바클리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체력을 충전할 만한 그런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가 없습니다.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쏟아 부을 텐데 이 경기에서 바클리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이 부분 굉장히 이글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날 경기에 이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바클리의 장점은 뭐 워낙 많죠. 뭐 폭발적인 스피드라던가 민첩성, 그다음에 뭐 상대 수비 움직임을 읽는 시야, 뭐 파워 밸런스, 그다음에 이제 리시빙 옵션으로서의 역할까지 뭐 러닝백에게 요구되는 거의 모든 것을 이제 갖춘 선수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고 반면에 칩스의 러싱 디펜스도 정규리그에서 이제 꽤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탑 10 안에 드는 지표를 보여줬고 특히 이 홈런을 좀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이제 그 칩스의 러싱 수비가 특히 이제 홈런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올 시즌에 20 플러스 야드를 기록한 러싱 플레이가 단 6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홈런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러싱 수비를 보여줬었는데, 상대는 또 올 시즌에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잖아요. 이 공수 맞대결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 하나고, 칩스 입장에선 사실 이제 크리스 존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비 라인 이제 전체의 앵커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음, 만약에 크리스 존스가 이제 이글스의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한다면, 사실 바클리의 러싱 레인 자체를 제한하는 이제 효과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바클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향 전환을 한다던가, 뭐 불가피하게 감속을 좀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사실 바클리가 이전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폭발력을 못 보여주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지금 오라인에서 센터 캠 저겐스랑 가드 랜던 디커슨이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칩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반드시 좀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바클리가 크리스 존스를 통과해서 이제 오픈필드 2선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제 거기서는 아마도 이제 미들라인베커 닉 볼튼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음, 그래서 닉 볼튼이 바클리를 이제 태클로 잡아낼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도 뚫린다면 이제 빅플레이를 허용하는 거를 좀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스티브 스팽롤로 칩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그 블리츠를 이용해서 제일런 허츠를 잡으러 갈 텐데 허츠가 이 블리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음. 이 스페그놀로 코디네이터가 칩스에 부임한 게 2019년인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이제 6년치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칩스가 이제 블리츠를 시도했을 때 상대의 견제를 아예 받지 않고 압박에 성공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unblocked pressure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높은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상대 오펜시브 라인 혹은 뭐 다른 이제 오펜스 선수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제 프레셔에 성공한 비율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좀 숫자 싸움 혹은 이제 전략적인 뭐 움직임으로써 상대를 교란해서 좀 프리하게 상대를 압박할 수 있었다. 네,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이제 지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칩스의 어떤 이제 약간 변형 블리츠라고 뭐 소위 이제 설명이 되는지 그 방식이 좀 유효하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 사례를 이제 하나만 설명을 드려보면, 칩스는 이제, 디펜시브 라인에서 가장 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크리스 존스의 반대편에 많은 수비 숫자를 두는 약간의 이제 비대칭적인 포메이션으로 블리츠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성공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상대 수비 숫자가 많은 쪽에 뭐 동수를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크리스 존스와 불가피하게 1대1을 해야 되고 이제 더블팀 수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존스에게 어떤 돌파를 허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존스를 의식해서 약간 이제 뭐 수비를 이렇게 플랫하게 이제 배치를 하다 보면 존스의 반대쪽에서 이제 숫자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허점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글스의 지금 쿼터백 제일런 허츠가 정규리그의 지표를 보면 가뜩이나 좀 블리츠 상황에서 썩 좋은 대처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칩스 스페그놀로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좀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글스가 어떤 대처법을 가지고 나왔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맞대결에서 없었던 선수가 바로 AJ 브라운이죠. AJ 브라운이 이제 제일런 허츠가 블리츠 상황에서 가장 많이 찾는 타겟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트렌트 맥더피가 이제 AJ 브라운을 커버를 하게 될 텐데, 혹은 이제 뭐 더블팀을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블리츠 상황에서 제일런 허츠가 AJ 브라운을 찾았을 때 AJ 브라운이 그 수비를 벗겨내고 오픈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칩스 수비의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타이트엔드의 캐치에 대한 수비가 잘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지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글스의 이제 댈러스 고더트를 활용한 어떤 패스 전술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 온다면 또 칩스 상대로 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략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 전반을 어떤 팀이 리드하면서 마치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칩스 같은 경우에는 끌려가더라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력한 러싱에 비해서 이 제일런 허츠가 갖고 있는 패싱은 조금 물음표 느낌이거든요. 러싱만큼 강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원 포지션 상황이야 사실 상관없겠지만 투 포지션 이상으로 끌려가게 돼버리면 이글스 입장에선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래서 이글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리드를 좀 가지고 앞서 나가거나 어, 원 포지션 이내로 칩스를 좀 잡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칩스의 이제 4쿼터 어떤 경기 막판 매직 이런 것들을 뭐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슈퍼볼을 가리지 않고 이제 워낙 뭐 패시브처럼 자주 나오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이글스로서는 사실은 좀 3쿼터까지 리드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이제 4쿼터에 이제 바클리를 통해서 시간을 태우면서 칩스를 더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승리 플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반대로 칩스는 사실 초반에 리드를 좀 벌리면서 앞서 나가면 경기를 굉장히 좀 수월하게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참, 이게 이제 그, 쓰리핏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뭐, 포스트 시즌의 고트, 플레이오프의 고트는 마홈스가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던데,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글스를 조금 이제 응원을 하는 쪽으로 정했어요. 사실 이번 슈퍼볼이 뭐 칩스의 이제 역대 최초의 슈퍼볼 3연패, 그다음 이제 이글스의 두 번째 우승 도전에 이제 뭐 당연히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또 약간 부가적으로 또 재밌는 기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앞서 이제 슈퍼볼이 58번 열렸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컨퍼런스별 승률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슈퍼볼 1에서 4까지는 AFL 대 NFL 구도였어요. 그래서 이 네 번의 슈퍼볼은 이제 양 컨퍼런스가 2대 2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슈퍼볼 5부터 58까지가 이제 지금 이제 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AFC 대 NFC 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54번의 이 AFC 대 NFC 대표의 슈퍼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27승 27패더라고요. 음, 네, 정말 뭐 5대5의 딱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제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초반에 AFC가 좀 앞서가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NFC 컨퍼런스를 우승했던 팀이 무려 13년 연속 슈퍼볼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음, 이 기간에 NFC가 이제 크게 앞서 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팬분들도 아시는 이제 뉴잉글랜드 왕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캔자스시티 왕조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최근 이제 10년에는 AFC가 또 7승 3패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NFC와 이제 균형을 맞춘 게 지난 이제 슈퍼볼 58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리드를 이제 잡게 되는 컨퍼런스가 누가 될지도 이번 슈퍼볼 59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정해진다. 네, 이런 것들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역대 최초의 슈퍼볼 3연패, 3핏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되고, 이글스가 만약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2017 시즌 첫 우승 이후에 이제 프랜차이즈 역사상 두 번째 우승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그 밈이 있더라고요. 카슨 웬츠가 벤치에 있었던 슈퍼볼에서 이글스는 패배한 적이 없다. 음, 그런 밈이 이제 있길래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글스도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지난번 패배의 서력도 있고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우승이 될 거고 칩스는 역사를 새로 쓰는 거잖아요. 뭐 본인들이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양 팀 모두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역시나 이제 도박사 배당에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1.5점 캔자스시티 우세니까 거의 뭐 근소한 접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년 전 슈퍼볼도 이제 단 석점 차로 승부가 났었기 때문에 뭐 누가 이겨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실 저에게 예상을 해보려고 하면 좀 쉽게 뭐 선뜻 예상을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그렇지만 글쎄요, 이번에는 어쩐지 그 세이컨 바클리의 어떤 폭발력이 이번 슈퍼볼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칩스의 수비가 좀 막기 어렵고, 이제 4쿼터에 좀 마홈스가 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삐걱거림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글스가 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예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뭐 예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굿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뭐 쓰리핏을 한다고 해서 탐 브레이드를 뛰어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여지가 없거든요. 뭐 슈퍼볼 우승도 더 많이 했고 뭐 웬만한 기록들 다 탐 브레이디가 앞서고 헤드 투 헤드 이제 맞대결 전적에서도 브레이디가 이제 마홈스를 이미 이제 이겼으니까. 근데 이게 항목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쪼개서 봐도 뭐 지는 게 없었는데 이게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여지조차도 좀 생기는 게 싫어서 저는 이제 이글스 응원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제 쓰리핏이라는 그런 기록은 저는 좀 주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 슈퍼볼 매치업에 뭐 다소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팀들이라 네, 약간의 아쉬움도 있기는 하지만 또 막상 이제 경기를 앞두고 보니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뭐 출근을 하시는 뭐 직장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뭐 라이브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좀 최대한 보시고 뭐 아닌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뭐 눈과 귀를 잘 닫고 계시다가 음, 네, 퇴근 후에 또 슈퍼볼을 즐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그 How I Met Your Mother라는 음, 미국 시트콤에 아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제 모여서 슈퍼볼을 봐야 되는데, 각자의 사정으로 이제 라이브 시간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서로 아하, 이제 눈과 귀를 가리면서 최대한 결과를 보지 않고 모이자라는 아, 이제 뭐 일종의 서로의 뭐 미니게임이 생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좌충우돌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왔던 이제 그거를 저도 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음. 뭐 그렇게까지 막 무슨 뭐 눈과 귀를 가리고 막 피자집에 가고 뭐 이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나왔던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네,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스포 방지를 하시고 또 저녁이라도 슈퍼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한국 사는 게 참 다행이에요. 미국은 피할 음. 수가 없으니까. 예. 아무튼 이제 이번 슈퍼볼 59도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이제 슈퍼볼 끝난 이후에 슈퍼볼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